우리 복습을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자, 합성 저항이라는 거를 우리가 구하는 걸 했었죠. 그리고 그 합성 저항을 구하는데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있었고, 직렬 연결 합성 저항을 구하는 방법은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일단 구분할 수 있도록 합시다. 직렬 연결 합성 저항을 구하는 방법은 단순 합으로 구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병렬 연결은 자, 컨덕턴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러니까 컨덕턴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단순 합이긴 해. 근데 만약에 그냥 저항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자, 병렬 연결 합성 저항을 Req라고 했을 때 그것의 역수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즉 역수의 합으로서 구하면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공식은 아니지만 그냥 외워서 쓰게 되면 앞으로 요거를 굉장히 많이 쓸 거다라고 해서 뭐 외울 수 있으면 외워두면 참 좋겠다. 근데 외우지 못하면 요거에 대입해서 쓰면 돼요. 자, 뭐 항상 저항이 뭐 두 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세 개짜리도 있고 네 개짜리도 있을 테니까 그때는 요거에 좀 확장해서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요거 하나만 같이 좀 해보고 y 델타 변환 빠르게 마치고 오늘 해야 될 이제 3장 내용을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지금 뭐 지난 시간에 이미 한 거지만 우리가 다시 복습하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합성 등가 정을 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시점을 정하자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에서 어떤 방향으로 바라볼 거냐가 달라지면 조금 이따 이제 y 델타 변환을 보면 아는데 그게 달라지면은 같은 회로여도 저항의 값이 달라져. 왜냐하면 그 그러니까 물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점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이 경우에는 시점을 알려준 거죠.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회로를 바깥에서 안쪽으로 보는 방향으로 해보자라는 거였잖아. 그러면 자, 여기서 바라본다라고 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 그랬지? 자, 저 시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저항이 뭔지를 찾아줘야 돼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요 시범 저항이 가장 멀리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뭐? 인접한 저항이 뭔지를 찾아주고 그리고 그 인접한 저항과 가장 멀리 있는 저항들이 서로 직렬 연결인지 병렬 연결인지 판단해 주면 돼. 그리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시범 저항과 인접한 게 여기 8옴, 6옴 저항인데 보면은 직렬 연결이죠. 그렇죠? 여기 노드로부터 여기 다음 노드까지 갈 수 있는 길이 하나야. 그러면 요 세 개를 다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요 세 개의 저항의 등가 합성 저항 값은 24옴이 돼요. 8 더하기 10 더하기 6을 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요 세 개의 저항이 하나로 합쳐져서 24옴이 됐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 다시 하는 거야. 역시나 시점은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는 시점이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봐야 돼? 가장 멀리 있는 거가 24옴이고 24옴으로부터 가장 인접해 있는 저항이 여기 있는 요 12옴이에요. 자, 12옴과 24옴은 서로 병렬 연결이지. 그렇지?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위쪽에 아무 소자가 없기 때문에 위쪽 노드를 하나의 노드로 볼 수 있고 아래쪽 노드도 하나의 노드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위에서 아래로 갈 수 있는 길이 뭐 12옴을 거쳐서 가도 되고 24옴을 거쳐서 가도 되니까 두 개예요. 그러니까 병렬이지. 그래서 12옴과 24옴의 합성 등가 정을 구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앞으로 병렬 연결인 경우에는 이렇게 사선을 두 개 그어서 병렬 연결 등가 합성 정을 구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직렬 연결인 경우는 그냥 덧셈으로 할 거야. 8, 10, 뭐 6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구하면 아까 우리가 했던 공식에 대입하면 12 더하기 24분의 12 곱하기 24를 계산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거를 계산하면 여기 답이 있는 것처럼 계산해 보면 8옴이 나올 거예요. 자, 요 8옴이 지금 요 두 개의 합성 저항을 포함한 것이 8옴이에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또 우리가 마지막 남은 하나가 남거나 아니면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까지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바깥쪽에서 안쪽을 바라봤을 때 가장 멀리 있는 저항이 여기 있는 요 8옴이고 8옴과 가장 인접한 저항이 여기 4옴. 그리고 이 두 개가 서로 직렬 연결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12옴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12옴이 나왔고, 자, 다시 바깥쪽에서 안쪽을 바라봤을 때 가장 멀리 있는 저항 12옴, 그리고 인접한 저항이 6옴. 그래서 6옴과 12옴의 합성 등가, 그러니까 병렬 합성 등가 저항을 구하면 그게 4옴이 되고, 그래서 4옴으로 하나 줄어들었고, 가장 멀리 있는 4옴과 인접한 4옴, 3옴 세 개의 저항이 서로 직렬 연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최종적으로, 자, 여기 있는 이 전체 저항을 하나의 대표값으로 혹은 하나의 합성 저항으로 만들면 11옴이다 라고 대답해 주면 돼. 알겠어요? 음. 자, 그러면 이제 뭐 이거를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가 y 델타 변환에서 나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y 델타 변환은 잘 외워야 돼. 외우는 게 틀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게 풀 수가 절대 없어요. 자, 외워야 될 거 요거야. y 형태나 요거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그냥 쭉 피면은 여기 있는 요 t 형태나 같은 형태라는 거 잘 좀 봐주면 좋겠고, 여기 있는 요 델타 형태 같은 경우에 아래쪽에 노드를 그냥 뭉쳐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노드를 내가 다시 좀 풀어놓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파이처럼 보이게 파이 형태의 네트워크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 A와 B가 같은 형태이고 여기 있는 A와 B가 또 같은 형태예요. 자, 그리고 자, 여기 T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할게요. 여기 파이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하고 1, 2, 3번이야. 1, 2, 3. 그리고 자, A, B, C야. 요거 잘 외워야 돼. 요거 일단 잘 외워야 돼요. 첫 번째 외워야 될 거, 자, 여기 1, 2, 3번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리고 A, B, C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했었는데, 요건 일단 둘째 치고, 자, 또 외워야 될 게 이거죠. R1에 해당되는 값이 이렇게 정의된다. R2에 해당되는 값이 이렇게 정의되고, R3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의되고, 그 다음에 R, A, B, C에 대한 것이 이렇게 정의되더라. 라는 거를 외워주면 여기 Y 델타 변환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수월하게 좀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까 얘기했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같은 회로여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항의 값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랬어요. 뭐 지난 시간에 이미 했지만 얘와 얘도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있는 그러니까 델타, 뭐 물론 여기는 이제 파이 형태로 쓰여져 있긴 한데, 자, 파이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R1, 2의 합성 저항을 구하라는 게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요 위에 있는 회로에서 1번과 2번을 기준으로 봤을 때의 합성 저항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바깥쪽에서 안쪽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봐야 되고 1번과 2번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요 방향으로 봐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가장 멀리 있는 게 좀 여기서는 헷갈릴 리가 없고 여기서는 헷갈릴 텐데, 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부분은 다 지워버려. 지금 여기서는 이 부분이 전류가 흐르지 않은 돈들이죠. 그럼 쟤는 이 회로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간략화를 하는 거예요. 간략화를 하는데 굳이 없어도 그만인 거를 포함시킬 이유는 전혀 없지. 그리고 전류가 흐르지 않는 회로는 없는 회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 없애면 되고, 여기서 이제 사실 요런 경우가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얘도 이제 포함을 시켜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보면은 3번과 4번 쪽은 개방이 되어 있고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도 없애도 되는 거고 얘도 없애도 되는 거지. 그치? 자,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게 요거부터 좀 없애주면은 좀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편하게 보일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요런 모양, 그러니까 이 빨간 줄로 그어놓은 저 위에만 전류가 흐르고 있고 저 위에 놓여져 있는 저항들만 고려해 주면 되겠죠. 자, 시점이 지금 여기서 보는 시점이고 가장 멀리 있는 저항이 RA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RA와 인접한 저항이 RC야. 그러면 RA와 RC는 아까 이게 붙어 있었으면 마치 병렬 연결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그냥 이 길로 와서 그냥 한 길로 가는 거잖아요. 자, 여기 노드에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는데
RC도 있고 RA도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얘네 둘은 서로 직렬 연결인 거지.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RA와 RC의 직렬 연결 합성 저항을 먼저 구했어요. 그리고 자, 일단 얘네들을 하나의 합성 저항이라고 봅시다. 그러고 나면은 가장 너무 복잡하니까 얘네들이 서로 하나의 합성 저항이라고 봅시다. 그거를 뭐 R1이라고 할게. R1과 일단 시점에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거는 합성 저항을 구한 R1이 가장 멀리 있겠지. 그리고 RB가 그것과 서로 이제는 병렬 연결이죠. 여기 노드 있고 여기 노드, 그러니까 이 노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노드, 그러니까 위쪽 노드에서 아래쪽 노드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는 R1을 거쳐서 갈 수 있는 방법과 RB를 거쳐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병렬이 맞아. 그래서 여기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R1에 해당되는 거라고 치면 R1과 RB의 병렬 합성 등가 저항을 구하게 되면 그게 R1, 2의, 그러니까 파이 네트워크에서의 R1, 2에서 봤을 때의 합성 등가 저항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자, 지금 Y 델타 변환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여기 있는 여기 있구나. 여기 있는 Y 형태의 혹은 T 형태의 이 회로와 등가가 되는 회로로 델타 혹은 파이 형태의 회로를 만들어 주고 싶다는 거야. 아니면 델타나 파이 형태의 회로가 있는데 그거를 Y 혹은 T 형태의 회로로 등가 변환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등가 변환이야. 그러니까 같은 회로인데 모양만 달라지게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이해됐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1번과 2번 입장에서 봤을 때의 합성 등가 저항 값이 여기 있는 요 회로의 1번과 2번에서 들여다봤을 때 합성 등가 저항과 같아야겠지. 일단 여기서의 가정은 뭐냐면 바깥쪽에서 V라고 하는 전압을 뭐 동시에 걸어줬다라고 합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V의 전압을 동시에 걸어줬는데 자, 전류 I가 같아져야지 이거는 터미널 법칙이라는 것을 만족해서 양쪽이 서로 같은 회로가 되는 거잖아요. 자, 전류값이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항이 같으면 되겠지. 아니면 내가 여기 전류 I를 흘렸어요. 여기다가 이제 전류 I를 넣어줬어. 넣어줬는데 한 바퀴 뺑 돌아서 나왔을 때에 1번과 2번 사이의 전이차가 같아지게 되려면 같은 전류를 넣어줬고 같은 전이차가 나오게 만들려면 안쪽에 있는 회로의 저항값이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항을 같게 맞춰주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P 네트워크에서의 저항값을 구해봅시다. 바깥쪽에서 안쪽을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보고 있고 아까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걸로 치면 되고 저게 없기 때문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전류가 여기까지 와서 일로 넘어가는 건 없고 다 밑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지금 1번과 3번 저항은 서로 직렬 연결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자, 1번과 3번을 더해주면 돼.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더 하고 나서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을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구한 게 우리가 R1, 2에 대한 거고 그 다음 구해야 될 게 뭐냐면 R1, 3을 구할 거예요. 여기는 요거. 잘 봐. 알았지? 여기 있는 얘네들은 요것들은 사실은 그냥 이상적인 도선이기 때문에 뭐 방향이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죠. 그렇죠? 그럼 얘네는 그냥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그려봅시다. 위쪽으로. 여기가 1번, 여기가 3번 하자. 가능하지? 그렇죠? 회로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일단 얘는 지금 이제 없어진 걸로 치는 거지. 1번, 3번을 이렇게 위쪽으로 올리면. 그리고 2번과 4번은 지금 아까와 마찬가지로 전류는 흐르지 않아요. 끊어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자, 1번과 3번을 지금 이렇게 보는 거야. 아이고.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자, 바깥쪽에서 안쪽을 들여다보는데 가장 멀리 있는 저항이 뭘까를 놓고 보면 하나로 딱 얘기하기는 어렵지. 여기 있는 RB와 RA가 서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저 두 개가 다 멀리 있는 거야. 그러면 저 두 개가 어떤 관계인지만 보면 돼요. 두 개는 어떤 관계죠? 직렬 연결 관계죠. 그렇죠?
그래서 자, R1, 3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 얘와 얘가 직렬 연결이야. 왜냐하면은 여기 노드가 있으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하나의 길이고, 그러니까 마주본 노드가 있고 하나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직렬 연결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직렬 연결 합성 저항과 RC는 요 노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으니까 서로 병렬 연결이겠지? 그렇지? 그러면 자, RC라고 하는 것과 RA 더하기 RB가 서로 직렬 연결이에요. 아니. 요건 직렬 연결, 요건 병렬 연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합성 등가 저항을 구할 수 있어. 아까 우리가 구했었던 합성 등가 저항과 회로는 동일한데 보는 시점이 달라지니까 값이 달라졌어요. 그렇지? 일단 요것도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RC의 병렬 그리고 RA 더하기 RB의 직렬 연결을 한 결과가 써 있는 게 지금 여기서 왼쪽 회로에서 본 R13에 해당하는 합성 등가 저항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왼쪽을 볼 건데, 아니, 오른쪽을 볼 건데, 오른쪽도 한번 보여봅시다. 자, 오른쪽은 지금 여기서 볼 거야. 1, 3. 자, 좀 모양이 특이하게 생겼지? 그렇지? 한번 봐봐. 1번에서 전류를 흘려서 지금 일단은 여기까지는 오겠죠. 그렇죠? 나가는 출구는 3번이에요. 자, 여기서 전류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 아래쪽 회로가 지금 끊어져 있어요. 2번과 4번이 끊어져 있어. 그러면 2번, 4번 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겠지. 그러면 R3로도 전류는 흐르지 않을 거예요. 얘네가 없어지면 돼. 그럼 남는 거 이렇게 갔지. 그러면 지금 길이 하나죠. 1번에서 들어와서 R1 거치고 R2 거쳐서 3번으로 나가. 직렬 연결이죠. 그러면 지금 R1, 3을 구하게 되면 R1 더하기 R2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 R1 더하기 R2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두 개가 같아지도록 뭐 하는 식을 이렇게 일단 구하고 있는 거야. R12, R13, R34에 대해서 구하고 이거를 뒤쪽에서 이제 방정식을 풀어서 구한 것들이 나오는 건데 일단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R34에 대해서 볼게요. R34에 대해서 볼 건데 지금 34가 여기지. 그러면 이 방향에서 자 오른쪽 방향에서 회로를 안쪽 방향으로 들여다볼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방향에서 회로를 안쪽 방향으로 들여다볼 거야. 그러면 사실 첫 번째 했던 거에 반대예요. 자, 먼저 뭐 해주자 그랬어? 전류가 흐르지 않는 부분 다 없애주자 그랬어. 여기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얘 없애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도 아까와 마찬가지 이유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 R1 저항과 아래쪽에 있는 이상적인 도선 없앨 수 있어요. 그럼 남는 거 가지고 우리 합성 등가정을 구하는데 자 여기서 쳐다봤을 때 가장 멀리 있는 게 여기 있는 RB라고 하는 저항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가장 인접해 있는 게 RC이고 지금 이게 어떻게 돼? 서로 직렬 연결되어 있지. 그래서 RB와 이거는 RB와 RC가 서로 직렬 연결되어 있고 그것과 RA가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살짝 가려져서 안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나온 이유예요. 그러면 여기 요 오른쪽에 있는 회로 봅시다. T네트워크.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이쪽이 다 없는 셈 치고 나면 그냥 하나의 룹이죠. 그렇죠? 직렬 연결되어 있다고 치면 되고 R2 더하기 R3를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돼요.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얘네들은 지금 요거를 자, 병렬 합성 등가 저항을 계산식에 넣어서 계산한 결과예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 세 개의 방정식을 구했어요. 세 개의 관계식? 그러니까 구했어. 자, 그러면 요거를 여기 다시 써줬어요. 자, 이렇게 됐고, 자, R1에서 R2를 빼고 뭐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R1에 대해서 정리했고, R2에 대해서 정리했고, R3에 대해서 정리한 결과예요.
그리고 이거를 외워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RA, RB, RC에 대해서 정리한 결과예요. 자, 요거를 외워서 자, 잘 외운 사람, 잘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은 Y 델타 네트워크를 이제 쓰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하나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뭐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Y 네트워크의 각 저항은 인접하는 델타 가지의 두 저항의 곱에서 세 개의 델타 저항의 합을 나눈 것과 같다. 자, Y 네트워크의 각 저항, 지금 R1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분모는 자, 여기 있는 요 세 개의 저항들을 다 더한 것으로 이제 쓰면 되고, 그리고 자, 여기 R1이라고 하는 것과 그러니까 R1의 위치가 여기인데 R1과 인접해 있는 저항들을 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R1이 이쪽에 있으면 지금 1번과 뭐 아까 1번 지금 터미널 노드 쪽에 가깝게 있잖아요. 1번 노드와 가장 가깝게 있는 두 개의 저항을 찾으라고 하면 C와 B겠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B와 C의 곱이다 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R2 같은 경우는 R2 여기 있잖아. 그리고 3번 쪽이고 3번 쪽에서 가깝게 있는 게 C와 D, 이게 뭐야? A, C와 A죠. 그래서 C 곱하기 A다. 그리고 지금 여기 R3 같은 경우는 여기 2, 4번 노드 쪽에 가깝게 있는 거니까 B와 A가 가깝게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요 두 개의 곱이다라는 거예요. 자, 뭐 어떤 형태든 하여간 잘 외우는 게 중요해. 그리고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라고? 자, 여기 있는 요거의 순서 1, 2, 3, A, B, C. 그거는 잘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델타 네트워크의 각 저항을 봅시다. 자, 델타 네트워크의 각 저항은 여기 A, B, C를 이제 써줬는데, 자, 한 번에 Y 네트워크에 선택한 두 개의 저항들의 모든 곱의 합. 자, 두 개의 저항들의 모든 그 저항들의 합을 분자에 써주고, 그리고 나서 자, 반대편 Y 저항 값을 나눈 것과 같다. 자, RC를 볼게. RC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1, 3번 위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얘에서 반대쪽에 있다라고 하면 얘가 되는 거야. 이해, 그러니까 뭐 이제 이해가 아니라 받아들여야 돼 그냥. 그리고 자, 여기 A 입장에서 RA는 3, 4쪽에 위치해 있잖아요. 3, 4쪽에 위치해 있으면 이제 반대쪽이라고 하면 이쪽을 얘기하는 거지. 오른쪽이 왼쪽. 왼쪽이니까 뭐겠어요? 여기 있는 요 R1에 해당되는 거. 지금 우리가 안 한 게 뭐지? R1 했고 R3 안 했나? 아니, RC 안 했구나. 맞나? RC의 입장에서는 지금 1, 3번 위치에 있으니까 가장 멀리 있는 게 R3. 그다음에 RB 입장에서 3, 4번에 위치해 있으니까 R1이 가장 멀고 RB의 입장에서는 지금 1, 2번에 위치해 있으니까 오른쪽에 위치한 R2가 가장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고 외워도 되겠어요. 이게 이제 책에 나온 그 알렉산더 책에 나온 이제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하나 풀어 봐야겠지. 문제를 하나 풀어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 델타 네트워크로 나와 있어요. 델타 네트워크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풀기가 좀 까다로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합성될 과정을 구하라고 한다든지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바꿔주면 좋겠느냐. 지금 여기 Y자로 그려놓긴 했지만 Y 네트워크이라기보다는 T 네트워크로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뭐 가령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회로를 해석하는데 조금 더 보기가 편해요. 그래서 여기가 R1 그리고 R2, R3가 될 수 있게 바꿔주면 좋겠다. 이제 그러는 의도로 델타 형태를 T 혹은 Y인데 주로는 T 형태로 이제 바꿔주기 위해서 써요.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공식을 봤었고 그 공식을 외우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이렇게 공식을 써준 후에 ABC의 위치에 잘 맞춰서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런 답이 나올 수 있다,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연습을 해보세요. 자, 봅시다. 3장 봅시다. 자, 3장의 내용은 회로 해석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일단 지금 이제 기본 법칙은 다 배웠어. 오메 법칙, 키르호프 법칙, 전압분배 법칙, 전류분배 법칙, 그리고 Y 델타 변환과 관련해서 배웠고 등가 합성 정화를 구하는 것까지 배웠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회로 해석을 해보겠다라는 건데, 자, 회로 해석의 방법이 뭐 꼭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정형화된, 정리가 된 방법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게 이제 노드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것과 메쉬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회로 해석을 위한 정리라는 것이 있고 커피시터와 인덕터가 있는데 뭐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는 어디까지 볼지가 이제 슬슬 궁금할 수도 있는데 자, 여기까지가 될 것 같아요. 4장까지. 5장부터는 이제 기말고사 5, 6, 7장이 이제 기말고사라고 보면 되고 자, 4장까지 중간고사 범위가 될 거다라고 대략적으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 중간고사가 조금 이제 작년보다는 밀려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개강이 조금 늦었잖아요. 뭐 일부러 늦춘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연휴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은 그 개교기념일이 한 4월 한 19일인데 그 근처가 항상 중간고사였는데 그 다음 주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조만간 그거 올릴게요. 얘기했던 거. 중간고사 수요일 날 볼지 금요일 날 볼지 투표 올릴 테니까 중복 투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둘 다 상관없으면 둘 다 투표를 해도 돼. 그리고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날,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원하는 날짜에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1차 회로, 2차 회로까지가 이제 나중에 5, 6, 7에 대한 게 나중에 기말고사 범위가 될 거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노드 어널리시스라는 것이 우리 회로에서 자, 노드를 잡고 그 노드에 걸려 있는 전압을 구할 때 많이 써요. 자, 우리가 키르호프 커런트 법칙은 어떤 노드를 놓고 그 노드로 들어오는 전압과 나가는 전압이 서로 들어온 전압의 합과 나가는 전압의 합은 서로 같다라고 놓고 풀었잖아. 근데 여기서는 노드 어널리시스라고 하면 어떤 특정 노드에서의 전압 값을 구하는데 많이 쓰는 그런 해석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메쉬 어널리시스는 우리가 룹을 가정하고 그 룹 안에 돌아가는 전류, 그 룹 안을 이제 거쳐 지나가는 전류를 우리가 메쉬 커런트라고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는 주로 메쉬 커런트를 구하는데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전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많이 써. 근데 자, 주의해야 될 거, 항상 얘는 그러면 전류 값을 구하는 데만 쓰냐?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전류 값을 구하는데 많이 쓴다. 대체적으로. 알겠죠? 그리고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노드어널리시스랑 메쉬 어널리시스를 가지고 우리가 회로를 푸는 연습을 해보는 거를 이제 6장과 7장에서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거는 예전에 했던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노드가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저 3번 노드에 우리가 레퍼런스 접지를 시키게 되면 여기가 0이 되잖아요. 그리고 V13이라고 하게 되면 좀 오래됐으니까 다시 생각하면 자, 3번 위치에서 1번 위치를 바라봤을 때 전압 값을 우리가 V13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3번이야. 3번 위치에서 1번을 바라봤을 때의 전압이고 자, 우리가 만약에 여기를 레퍼런스를 잡았는데 이 값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1번 노드에서의 노드 전압을 구하라라고 하면은 구할 수 있겠지. 그치? 그 값이 얼마가 되면 돼? V13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 봅시다. 자, 우리 이미 이제 다 했던 건데, 여기 보면은, 여기서의 전압을 V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서의 전압을 V2라고 하고, 여기 저항이 하나 있다고 쳐. 그리고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자, 저 저항에 인가되어 있는 전압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구하면 돼? 그렇지. V1에서 V2를 빼주면 되지. 그리고 이 저항값이 R이다라고 하면은 자, 저 값을 R이라고 한 저항값을 나와주면 어떻게 돼? 그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이 이 저항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값이 되는 거예요. 자, 요런 거에 대한 거를 이제 우리가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자, 이미 다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워질 거야. 그래서 딱 회로를 보면은 지금까지 봤던 회로랑 조금 다르죠?
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각 노드에서의 이제 관계식들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를 연습한다라고 치면 돼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 회로,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한 거, 회로를 꼼꼼하게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문제. 아래쪽에 그라운드가 있고, 그럼 그라운드는 0볼트겠지? 그리고 전류원이 I1, I2 두 개의 전류원이 있고, 여기 1번 노드와 2번 노드를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노드 전압을 구하는 건 전압을 구하는 거고, 일단 저 노드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배운 거는 키르프 법칙이지. 키르프 커런트 법칙. 그렇죠? 그래서 노드로 들어가는 전류와 나간 전류하면 같다라고 하게 되면 I1이라고 하는 전류가 들어가고 있고 I2라고 하는 전류는 나가고 있고, 그리고 자, 우리 가급적이면 수동모 규정을 맞춰서 전류의 방향을 잡아보자 그랬어요. 자, 여기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나간다고 치고, 요건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그냥 그렇게 치자는 거야.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그러면 우리가 요거 가지고 키르프 법칙 쓸 수 있죠? 자, I1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I1만 들어가고 있네. 지금 보면은. I1만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 다 나가고 있네요. 자, I2 나가고, 지금 여기 R1을 거쳐서 나가는 전류가 있어요. 문제에서는 여기 스몰 i1이라고 해놓긴 했는데, 자, R1을 거쳐서 나간 전류값 얼마일까? 오메 법칙을 써서 R1분의 V1으로 해주면 돼요. 자, V1이라고 하는 전압은 자, 위쪽 방향을 플러스 아래쪽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았을 때이고, 지금 우리가 정한 전류의 방향이 수소모 규정을 만족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부호 신경 안 쓰고 그냥 R1분의 V1으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저 전류의 방향을 수동부 규정에 위배되게 잡으면 우리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복잡해지잖아.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수동부 규정 맞는다. 그러니까 수동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정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R1분의 V1 있고, 그러면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뭐냐면 R2 같은 경우는 일단 R2 같은 경우는 수동부 규정을 이 방향으로 우리가 전압값을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 방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게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는 거지. 그렇지? R2라고 한 정확값 나와 있고 전 앞값만 구하면 되겠네. 얼마야? R 부분의 전압값 V1 마이너스 V2. 그렇지. V1 마이너스 V2가 되죠. 자, 여기가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니까 자, 높은 데가 왼쪽, 낮은 데가 오른쪽이지? 높은 쪽의 전압을 지금 문제에서 좀 지워볼게. 알려줬어요. 여기 0볼트야. 지금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을 아래쪽 마이너스, 위쪽 플러스로 잡았을 때 V1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어. 그러면 여기에서의 전압값이 얼마가 되어야 될까인 건데, 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로 들어가서 플러스로 나오니까 높아질 거야. 값이. 얼마만큼? V1만큼. 그래서 여기서의 노드 전압이 V1이 돼요. 요것 때문에. 마찬가지 개념으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 위치에서의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데 그 값이 얼마냐 하면은 자, 여기 0볼트에서 마이너스 거치고 플러스 거쳐서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얼마만큼 올라가는 거야? 여기 있는 V2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2번 노드에서 전압값이 V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요 R2를 왼쪽을 플러스 오른쪽을 마이너스로 잡았을 때의 전압값이 얼마? V1 마이너스 V2가 돼요. 높은 데서 낮은 데 거를 빼주는 거니까. 그래서 전류를 구하게 되면 R2분의 V1 마이너스 V2라고 우리가 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I1, I2, 뭐 R1분의 V1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숫자라기보다 어쨌든 방정식이 다 채워졌죠. 1번 노드에서의 지금 KCL을 쓴 거고 그 KCL을 이용해서 지금 썼어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여기 2번 노드에서 볼 거예요.
자, 이번 노드에서는 들어가는 전류가 전류원의 방향은 굳이 뒤집어줄 필요가 없겠지. 전류원의 방향 항상 그대로 간다고 치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간다라고 치고, 자, 그럼 R2가 지금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저거는 뭐 아까 우리가 구했던 거를 그냥 그대로 이용한다라고 이용할 것 같으면 왼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로 해서 들어간다고 쳐도 되고, 그거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수동부 규정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정해서 해도 돼요. 두 개 다 해볼게. 자, 일단 헷갈리니까 위에 거부터 해볼게요. 자, 일단 전류가 들어가는 거가 지금 여기는 하나, 두 개. 그치? R2를 거쳐서 들어가는 거 하나, I2라고 하는 전류에서 들어가는 거 하나. 그래서 I2 더하기 R2분의 아까 우리가 했던 게 뭐였죠? V1 마이너스 V2였어. V1 마이너스 V2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R3가 있고 여기서는 아래쪽 0V, 위쪽은 V2만큼의 걸려 있겠죠. 그렇죠? 혹은 지금 R3 기준으로 위쪽 플러스 아래쪽 마이너스를 잡았을 때 V2만 걸려 있으니까 수동부 규정 만족하는 경우로 가정했을 때 R3분의 V2가 될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또 다른 경우 어차피 같은 결과이긴 한데 자, 이렇게 흐른다고 치고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잡아봅시다. 그러면 들어가는 전류 하나고 나가는 전류 두 개로 보면 되겠지? 자, I2라고 하는 전류가 들어가고 있고 나가는 전류는 자, 지금 이 경우는 이제 요 경우는 전류가 어떻게 되냐? 일단 분모에는 오메가 법칙을 써서 R2가 들어가는 건 맞고 전압은 높은 쪽이 R2고 낮은 쪽이 R1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렇게 잡아서 그래. 그리고 전류의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돼? V2에서 V1을 빼주면 돼요. 이거 더하기 요거는 아까랑 똑같이 R3분의 V2도 나오죠. 자, 그거를 우리가 식으로 써서 정리한 게 뭐 여기 있는 이것들이에요. 아까 여기 R1, R3, 뭐 R2에 대해서 이제 뭐 우리가 다 정한 거고 여기 있는 요것들이 지금 우리가 방금 이제 두 개의 방정식 구한 거잖아. 1번 노드에서의 방정식, 2번 노드에서 방정식을 구한 거고 지금 여기 있는 위쪽에 쓰여져 있는 게 1번 노드에서의 방정식, 아래쪽에 쓰여져 있는 게 2번 노드에서의 방정식이에요. 아까 그 식에서 이거 유도되는 거는 한번 연습을 직접 해보세요. 알겠죠? 자, 일단 요거는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고 풀어볼게요. 자, 지금 요 두 개의 식은 주어졌고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하는 게 지금 V1, V2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V1, V2, 그다음에 나머지 뭐 이거 여기 대문자 I2라고 한다든지 대문자 I1, 뭐 R2, R1 이와 같은 값은 문제에서 다 어떤 숫자로 주어졌다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값은 V1, V2야. 미지수가 두 개이고 방정식이 두 개니까 문제가 풀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아니야. 지금 여기 우리가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이제 총 세 가지를 놓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 크라머의 법칙이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갖고 온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방정식이 나왔을 때 이 방정식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크라머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 지금 이렇게 생긴 여기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있으면 요거를 우리가 앞으로 2x2 행렬 혹은 2x2 매트릭스라고 부를게요. 행렬이라는 것을 영어로 매트릭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2x2 매트릭스, 요거는 3x3 매트릭스. 이거는 영어고 이거는 한글이네. 2x2 매트릭스, 3x3 매트릭스라고 합시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행렬식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야 돼. 디터미넌트라고 쓰여져 있는 거 혹은 행렬식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만 잘 할 수 있으면 방정식이 굉장히 쉽게 풀려요. 그리고 물론 이거가 이제 뭐 4x4까지도 뭐 확장될 수는 있겠지. 그런데 내가 내는 문제는 적어도 이 안에서 다 해결되니까 이것만 갖고 온 거야. 자, 그러면 2x2 매트릭스가 있을 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행렬식 혹은 디터미넌트라는 거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자, 앞으로 이렇게 풀 거예요. 자, 뭐 이렇게 쓰여져 있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델타, 여기 있는 요 델타를 갖다가 앞에 써서 뭐 델타 A라고 쓰기도 할 거야. 아니면 자, 이렇게 쓰는 게 더 많을 거야. 행렬의 형태로 쓰여져 있을 때 이제 절대값처럼 보이는 요거를 취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자, 행렬식이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리고 순서는 A, B, C, D라고 그러니까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때의 행렬식의 정의는 이렇게 돼요. A 곱하기 D, 자, A 곱하기 D 마이너스 B 곱하기 C 이렇게 하면 돼. 요게 행렬식이야. 자, 외워. 알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문제가 어려워져서 미지수가 3개가 되면 이제 관계식이 이제 3개가 나올 거고 그 3개짜리 관계식이 이제 3x3 매트리스로 표현될 거예요. 자, 3x3 매트리스가 있을 때 이것의 행렬식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여기 마찬가지로 A라고 하는 행렬을 우리가 여기 있는 A, B, C, D, E, F, G, H, I로 썼고 이것이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매트릭스, 이게 행렬식, 디터미넌트를 구하게 되면 자, A가 여기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2x 매트리, 2x2 매트리스를 써요. 그러면 자, A 곱하기 2 곱하기 I 마이너스 F 곱하기 H야. 자, 다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자, 일단 A, B, C를 앞에 놓고 쓸 거예요. 자, A 그다음에 얘를 2x2 매트리스로 잡아. 그러면 A 곱하기 지금 EFHI가 나오죠. 그러면 EFHI는 2x2 매트리스의 행렬식 구하는 거야. 위에 있는 거 쓰면 되겠지? 그러면 이거 대각선으로 곱한 거 서로 빼주면 돼. 2i 곱하기 2 곱하기 i 마이너스 F 곱하기 H. 여기 이제 요건 정리해서 나온 거라서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부호가 여긴 플러스, 여긴 마이너스, 여긴 플러스. 다음 B를 놓고 얘랑 얘를 2x2 매트리스를 잡아줘요. 그래서 DGFI야. 그러면 얘에서 얘 곱한 거, 얘에서 얘 곱한 거 빼면 되겠지? 마지막 C를 놓고 DEGH를 해.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거 빼주면 되죠. 자, 이게 3x3 매트릭스의 행렬식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행렬식을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것의 행렬식을 구해보자 라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일단 뭘 먼저 해야 돼? 1 잡아주고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랬지. 그러면 자, 1 곱하기 여기는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냥 바로 하면은 마이너스 1 곱하기 2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이너스 붙어야 된다 그랬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야. 자, 여기 요거고 요렇게 하면 돼.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고 해서 얘랑 얘랑 곱한 거 빼면 되지. 그래서 2 곱하기 그러니까 일단은 마이너스 1 써주고 2 곱하기 1 하고 플러스 1 다 쓰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곱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셈 더하기가 될 거고 여기 있는 요 1과 요 4개의 이게 요 2x2 매트릭스를 하면 되는 거고 1 곱하기 자, 2 곱하기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7이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외우면 돼. 일단 요거 외웠다고 가정하고 크라머의 법칙이 뭔지를 볼게요. 자, 행렬식은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크라머의 법칙이 뭐냐라는 건데 자, 지금 보면은 앞부분에 여기 위에 있는 식을 뭐 I1은 뭐 이렇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뭐 G3 곱하기 V2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V1과 V2가 붙어 있는 거를 이제 한쪽에 놓고 여기 상수 형태 I1, I2 같은 경우는 상수 형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상수 형태가 되어 있는 걸 또 한쪽에 몰아.
어떻게 정리하냐면 지금 여기 있는 요 식을 자, 우리가 지금 V1과 V2는 미지수예요. 그러면 V1은 V1끼리 모아주고 V2는 V2 한끼리 모아주는 거야. 여기 보면은 G1 V1 더하기 G2 V1 마이너스 G2 V2가 있죠. 그렇죠? 그럼 얘네들 하나를 묶어주면 된다는 거야. G1 더하기 G2의 V1 마이너스 G2 V2. 자, 그리고 남는 것들이 뭐예요? 얘랑 얘는 상수지. 이거는 I1 마이너스 I2다 라고 쓰면 돼. 그러면 이제 여기 하나씩 하나 더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정리해주면 돼요. V1은 V1의 한 끼를 모아주고, 아니, V2는 V2끼리 한 끼를 모아주고, 그리고 상수는 상수 한 끼를 모아주고. 그러면 일단 얘를 넘기는 게 좋을까? G3 V2 마이너스 G2 V1 더하기 G2 V2는 I2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얘는 다 넘겨준 거야. 요거 풀어 써서 다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 묶어주면 G2 더하기 G3의 V2 마이너스 G2 V1은 I2다 라고 한 식이 나오겠지. 직접 해봐야 돼. 그러면 자, 여기 요거 일단 지우고 자, 그러니까 V1, V2의 순서를 쓴다고 봅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 V1의 항이 이거 두 개가 있지. 자, G1 더하기 G2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G2를 써줘요. 마이너스 G2. 마이너스 2 해야 돼. 그리고 여기 V2에 해당되는 항이 여기 있고 여기 있죠. 자, 위에 식부터 써줘. 마이너스 G2 그리고 아래쪽에 G2 플러스 G3 해서 묶어줘요. 그리고 여기에 곱하기 V1, V2를 해주면 그게 여기 있는 I1 마이너스 I2 너무 속에 몰리네. I2 이렇게 돼. 그거가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녹화한 거 올려줄 테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 이렇게 쓰여져 정리가 된 거야. 우리가 구해야 될 거 뭐? V1, V2 요거를 구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얘네들은 문제에서 다 주어져 있는 값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풀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뭐 사실 원래는 내가 여러분들이 크라마의 법칙만 안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갖고 왔는데 풀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하는 거는 적당한 수 곱하고 빼고 하면서 V1과 V2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나서 행렬을 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역행렬을 쓰면 돼요. 가령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A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보고 A라고 하는 매트릭스에 V1, V2를 갖다가 곱했는데 그게 I1 마이너스 I2 그리고 I2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 앞에 A의 역행렬을 곱해주게 되면 자 얘네들은 없어지고 A의 역행렬과 이거의 곱이 V1, V2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행렬을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거야. 요거는 이제 나중에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좀 같이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남는 게 이제 크라머의 법칙인데, 크라머의 법칙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봤었던 디터미넌트, 행렬식이라는 거를 구할 수 있으면, 그리고 공식을 조금만 외우면 편하게 V1과 V2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요거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조금만 더 처음과. 자, ax 플러스 by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건 굉장히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 어떤 방정식이었는데 그거를 최대한 간략화시켜서 ax 플러스 by를 보고 x와 y를 구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시다. x와 y가 아까 얘기했던 v1과 v2에 해당되는 거야. 그리고 두 개의 식이 주어졌어요. cx 플러스 dy도 주어졌어. 그럼 얘를 우리가 행렬의 형태로 매트릭스 폼으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자, X, Y를 순서를 우리가 이렇게 쓴다라고 가정했을 때 X 앞에 쓰여져 있던 게 첫 번째 식에서 A지. 그리고 뒤에 쓰여져 있는 게 그러니까 첫 번째 식에서 Y의 자리에 쓰여져 있는 게 B잖아. 그리고 C, D가 돼요.
이거는 여기 있는 요거 순서대로 EF.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행렬의 형태를 매트릭스 폼으로 저렇게 방정식을 매트릭스 폼으로 저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봅시다. 일단 여기까지 되고 나면 자, 여기 있는 요거는 외워야 되는 영역이야. 저게 크라마의 법칙이에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x, y예요. x를 구하고자 한다면 자, 여기는 요 x를 구하고자 한다면 자, 문제에서 단 디터미넌트 값은 0이 아니다라고 가정했을 텐데 내가 내는 문제에서 디터미넌트가 0이 되는 경우는 일단 없어. 근데 뭐 그러니까 나랑만 하는 건 아니라서 일단 그래도 조건을 알고 있읍시다. 일단 적어도 나랑 하는 이번 학기 수업에서는 이거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이것만 잘 외우고 있읍시다. 디터미넌트 A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이거를 기준으로 어떻게 돼? A, B, 마이너스 B, C가 디터미넌트 A 혹은 아까 썼던 방식대로 하면은 자, 요게 돼요. 그 값을 분모에 적어줘. X, Y 다 동일해요. 분모에 적어주는 거는. 분자가 조금 달라지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어떤 절대값 형태의 바가 지금 씌워져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매트릭스, 아니, 그러니까 디터미넌트를 구해주는 거야. 단 값이 좀 달라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x에 대한 거죠. 여기는 y에 대한 거고. 자, 지금 여기 보면은 x에 곱해진 항들이 a, c라고 하는 값이 x에 곱해지는 거지. 그렇지? 자, x에 원래 곱해졌던 항들 대신에 여기는 요거를 대입해줘요. 자, 여기는 이 f가 a, b, a, c 대신에 들어온 걸 생각해. 그럼 y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b와 d가 y에 원래 곱해지는 상수항이잖아요. 그거 대신에 여기는 이 f를 대신 대입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 이 f가 들어갔어. 그러면 자, 요 각각에다가 숫자 넣어서 자, x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요 디터미넌트에 아니 저 a라는 행렬의 디터미넌트 a, b, 마이너스 b, c에 ed 마이너스 bf를 계산하면 x라는 게 나오고 y는 자, 어, 말로 할게. 자, y는 자, AD-BC에 AF-EC를 하면 돼요. 알겠죠? 자,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칠판이 지금 잠깐 문제가 있어서 10분 쉬었다 할게.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10분 쉽시다. 자, 그래서 크라마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그냥 공식 혹은 뭐 그냥 이렇게 툴처럼 쓰면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를 이해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선형대수에서 한다든지 할 테니까 그때 가서 보면 될 거고 자, 중요한 거는 디터미넌트라는 거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행렬식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2x2짜리는 자, 대각선으로 곱해진 거를 서로 빼주면 된다라는 거는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3x3짜리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요 3x3 매트릭스의 행렬식 구하는 것만 잘 좀 연습을 해보세요. 네, 세 개짜리까지는 나올 거야. 문제를 푸는데. 근데 꼭 그러면은 크라마의 법칙만 써야 되느냐는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가우스 토고법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사실 크라마의 법칙이나 여기 역행렬을 쓰는 거나 둘 다 행렬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처음 접하는 사람한테는. 근데 가우스 소거법보다는 사실은 크라마의 법칙이 잘 쓰면 굉장히 쉽게 문제가 풀릴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일단 여기 있는 것처럼 식을 세워줘야 돼. 자, 이거를 앞으로 이제 회로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회로의 방정식을 세워주고 그거를 잘 정리해서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든 후에 자, 행렬의 형태, 매트릭스 폼으로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야 요 크라마 법칙을 쓰던 역행렬을 쓰던 하게 될 텐데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연습을 좀 나랑도 해볼 거고 여러분들도 각자 좀 해봅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마지막에 조금 뭐 칠판이 좀 에러가 나서 그랬는데 자, 3x3짜리예요. 자, 형태는 동일해. 그러니까 크라머의 법칙 입장에서 그러니까
행렬식을 구하는 입장에서만 조금 다르지 3바이 3이라고 해서 달라질 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없어요. 자, 여기는 x, y, g라고 하는 이제 세 개의 미지수가 있다라고 봅시다. 그리고 저것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자, 이와 같이 x, y, g의 형태로 순서를 맞춰 썼을 때 앞에 있는 거 a, d, g 자, 여기 써주고 그다음에 b, e, h를 써주고 그다음에 c, f, i를 써주면 돼. 그리고 x, y, g 그다음에 j, k, l 써주면 되겠지. 그러면 매트릭스 형태로 방정식을 변형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구해야겠죠? 자, 3바이 3 매트릭스 때 디터미넌트 구하는 거는 그냥 진짜 아까 했던 거 그냥 생각해서 자, 여기 있는 요 A라고 하는 거 앞에 써주고 그다음에 요거 4개. 그렇죠? 그러면 E, F, H, I 마이너스 그리고 뭐 해야 돼? 여기 있는 B 그리고 여기 D, G랑 F, I B 써주고 B, G, F, I 써주면 되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C 써주고 거기 C에 B, E, G, H 써주면 돼요. 자, 이거 구하면 되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그거까지 구한 게 이제 분모에 쓰여져 있는 이 디터미넌트 A라고 쓰여져 있는 이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일단 뭐 해야 돼? 자, 우리가 x를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지금 문제에서 x가 붙어 있던 것들 앞에 있는 a, d, g 대신에 뭘 넣어줘? 여기 있는 j, k, l을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3x3 매트릭스의 행렬식 구하는 거를 다시 또 해주면 돼요. y 같은 경우는 y의 앞에 붙어 있는 상수인 b, e, h 대신에 여기 있는 j, k, l을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CFI 대신에 여기 있는 JKL 넣어준 다음에 행렬식을 구해주면 돼요. 자, 뭐 여기서 행렬식 구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값분의 이거를 하게 되면 그냥 그게 X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 거야. 잘만 쓰면 굉장히 계산이 편리해져요. 알겠죠? 자, 요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는 거야.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렇게 푸는 방법도 있는 거니까 꼭 저렇게만 풀어야 되는 건 아니고.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은 익숙하지 않아서 좀뭐 이렇게 어색하고 안 쓸 수 있는데 익숙해졌을 때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풀었을 때 더 편하고 실수가 없는지를 잘 판단을 해서 그 방법으로 풀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자, 아까는 우리가 거의 같은 형태의 문제인데 아까는 우리가 그냥 뭐 어떤 저항값 혹은 뭐 전압값이 그냥 변수 형태로 주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실제 값으로 주어진 경우예요. 그래서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뭔지 봅시다. 자, 노드 전압을 구해라 라는 거예요. 1번 노드에서의 전압, 2번 노드에서 전압을 구하는데 우리가 노드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노드 해석법 혹은 노드 어널시스예요. 자, 노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KCL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KCL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요.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뭐 잔뜩 써 있긴 한데 뭐 어떻게 참고하면서 같이 풀어봅시다. 자, 1번 노드를 기준으로 우리가 KCL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전류의 방향을 잡아줘야겠어. 근데 지금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하나도 안 적혀 있어. 원래 이제 앞으로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여러분들이 임의로 잡아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 1번 노드를 향해서 지금 5A 전류가 들어가는 거는 저거는 굳이 바꿀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저거는 고정시켜 놓고 그냥 나는 이렇게 잡아볼게. 여기 오른쪽에 있는 프리가 어떻게 되어 있든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 왼쪽을 플러스, 오른쪽을 마이너스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고 이렇게 흐르겠죠? 1번 노드를 기준으로 들어간 전류 하나, 나간 전류 2개예요. 그러면 자, 5A의 전류가 들어가고 있고 나가는 전류가 지금 자, 우리가 이거를 정해야 되는데 1번 노드에서의 전압을 V1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전압이야. 2번 노드에서의 전압을 V2라고 합시다. 문제에서 지금 그건 안 나와 있었으니까 V1, V2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여기 이옴 저항을 가로지르는 전류의 값은 얼마가 될까를 생각해 보면 아래쪽에 지금 그라운드가 잡혀 있기 때문에 아래쪽 전압은 0일 거고 이 이옴 저항을 기준으로 위쪽은 V1, 아래쪽은 0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옴 저항에 걸려 있는 전압은 얼마가 되겠어? 플러스 마이너스를 저방향으로 놨을 때 V1만큼 걸려 있겠지. 그래서 전류값이 얼마야? 2분의 V1. 맞죠? 자, 더하기. 또 나간 전류가 뭐가 있어? 여기 4옴 저항을 가로지르는 전류가 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아. 그러면 자, 왼쪽을 높이 보고 오른쪽을 낮게 봤을 때에 저 저항에 걸려 있는 전압은 얼마가 될까? 높은 데서 낮은 데를 빼주면 되니까 V1 마이너스 V2. V1 마이너스 V2 그리고 저항값 얼마? 4옴.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문제에서도 똑같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5암페어가 들어가고 있고 자, 4분의 V1 마이너스 V2라고 하는 이 전류가 나가고 있고 여기 2분의 V1 마이너스 0 다시 말하면 2분의 V1이 나가고 있다라고 봤어. 그거를 정리하면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V1 마이너스 V2 더하기 뭐 2V1이 20이다라고 하는 저 값이 나와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됐다라고 씁시다. 그래서 여기 1번 노드에서의 첫 번째 방정식이 첫 번째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2번 노드 봅시다. 자, 2번 노드를 볼 건데 자, 나가는 전류가 일단 5A가 있어요. 그렇지? 전류 1 때문에. 들어가는 전류가 10A가 있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볼 거냐인 건데 그리고 아마 여기 오른쪽에 있는 풀이는 들어간 전류를 봤을 텐데 나간 전류를 볼게요. 어차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봅시다. 그러면 자, 들어가는 전류 하나, 나가는 전류 3개. 맞죠? 들어간 전류 얼마? 10A가 들어가고 있어요. 10A가 들어가고 있고 나가는 전류 하나씩 봅시다. 일단 전류원 때문에 나간 전류 있죠. 5A 나가고 있지? 그리고 자, 여기 요거 요 전압 V2니까 자, V2만큼의 전압이 저 6옴 저항의 양단에 걸려 있겠죠. 그래서 전류 얼마?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했을 때 6분의 V2. 이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기준으로 보면 저 4옴 저항에 걸려 있는 수동무 규정을 만족한 상태로 봤을 때 4옴 저항에 걸려 있는 전압값이 얼마일까? V2 마이너스 V1이죠. 지금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를 잡았잖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 우리가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 잡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4분의 V2 마이너스 V1이야. 근데 지금 문제 풀이를 보면 여기는 지금 2개가 들어가고 2개가 나간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4분의 V1 마이너스 V2가 여기 들어가는 쪽 전류에 적혀 있죠. 얘를 이쪽으로 옮기면 4분의 V2 마이너스 V1이 되는 거잖아. 어차피 같아. 어떻게 놔도 상관없어. 달라지지 않아. 여러분들이 편한 방향으로 잡아주면 돼요. 자, 그러면 뭐 여기 있는 식을 정리해서 다시 쓰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정리됐다라고 믿읍시다. 자, 여기까지 두 개 나왔어요. 자, 2개의 방정식이 있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가우스 소거법으로 풀겠다라고 해서 가우스 소거법을 하는데 뭐 그러니까 값이 좀 복잡하긴 하네. 자, 가우스 소거법 말고 우리 크라말 법칙 써봅시다. 연습해 보자는 거야. 자, 크라말 법칙 쓰기 위해서 일단 뭘 써줘야 돼요? V1, V2가 지금 미지수이고 V1, V2의 앞에 있는 상수들을 다 써주면 되겠지? 자, 3 여기 있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서는 얼마야? 마이너스 3 그리고 얼마야? 5 그리고 그게 V1, V2가 되고 이거는 지금 여기 상수항이 20, 60 이렇게 되면 우리가 행렬의 형태로 나타낸 거예요. 지금 아까 나와있던 방정식을 행렬 형태로 나타낸 거야. 크게 어렵지 않죠?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순서로 잘 정리해 줘야 돼. V1, V2의 순서대로 할 거면
식 정리를 V1 먼저 나오고 V2 나중에 나오고 상수항, 그러니까 등호 뒤쪽에 상수항이 나올 수 있도록 정리해 주세요. 정리만 잘하면 나머지 그냥 써주면 돼. 자, 그럼 뭘 해야 돼? 일단 행렬식을 구해야지. 디터민트 구해야지. 자, 여기서의 디터민트 구해봅시다. 이거를 우리가 행렬 A라고 한다면 디터민트 A는 자, 3 곱하기 5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15에서 3을 빼니까 12가 되겠네. 요거 맞아요? 내가 가끔 계산이 틀리니까 틀리면 바로바로 알려줘. 자, 디터미넌트 값이 자, 12야.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돼? V1에 대해서 우리가 디터미넌트 값을 구해줘야겠죠? 아니, V1에 대해서 디터미넌트 값이 아니라 V1은 DTA분의 어떻게 해야 돼? 자, V1이 곱해지는 항 대신에 여기 있는 상수항을 넣자 했잖아요. 20, 60, 그리고 마이너스 1, 5. 그리고 V2 대신에 뭐 여기 있던 그러니까 디터미넌트 A분의 요 마이너스 1, 5 대신에 20, 60 넣으면 되니까 3, 마이너스 3, 20, 60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계산했을 때 여기 V1 값이 이렇게 나오는지를 봅시다. 일단 요거는 일단 지워도 되겠지? 요 가운데 있는 거. 이거 공간이 많이 없어갖고. 자, 그럼 V1을 구하게 되면 일단 아까 12라는 거는 분모에 있는 거 12는 아까 구해놓은 거 있고, 자, 20 곱하기 5 마이너스 곱하기 60이니까 플러스 60 봅시다. 그러면 12분의 160이 나오네요. 자, 분모 분자 4로 나눠주면 분자가 4가 되고 분모가 3이 돼요. 그래서 3분의 40이 나와. 자, 뭐 지금 여기 있는 요 1번, 2번 방정식에 적당한 수 곱해서 V1 소구하고 V2 구하고 뭐 그 방법대로 푸는 방법이 지금 밑에 써져 있는 거예요. 자, 뭐 어떤 게 편한지 여러분들 판단해 봐. 그러니까 V2도 마저 구해 봅시다. V2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얼마야? 12분의 분자는 180에서 빼기 60으로 하면 되니까 빼기 마이너스 60이니까 플러스 60 하게 되면 12분의 240이 되고 그러면 이게 20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여기 있구나. 네, V2 값이 20V 같은 결과가 나오죠. 자, 나는 사실 요 크라말 법칙 쓰는 거를 선호하기는 해요. 계산이 조금 편해.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합시다. 자, 어떤 경우에라도 회로의 방정식을 잘 세워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회로의 방정식을 세워주고 그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개가 있을 수는 있어. 자, 그리고 그 방법을 이제 뭐 여러 개를 이제 앞으로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크라마의 법칙을 이용해서 푼 거를 여기 적어 놨어요. 자, 방금 이제 설명했던 거 여기 적어 놨으니까 요거를 보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V1에 대해서 구한 거고, 자, V1, V2에 대해서 구한 다음에 이제 전류, 뭐 I1, I2 구한 거는 여기 적어 놨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보라고 하면 안 하겠지? 그냥 풀어줘야 되는 거지? 자, 그냥 지금 여기 아래쪽에 원래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로드 볼테이지만 구하라고 되어 있어서 다 풀었어요. 근데 이제 전류도 한번 구해보자라는 의미야. 자, I1이라고 하는 전류는 지금 요 전류원에서 나온 전류값과 같겠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굉장히 중요해. 앞으로 이제 메쉬 어널리시스라는 걸 할 거예요. 메쉬 어널리시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지금 아직 노드 해석법이니까 이제 노드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제 요거 바로 다음이 이제 메쉬 해석법이야. 메쉬 해석법을 할 때는 자, 메쉬 커런트라는 거를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건데 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습관적으로 시계 방향을 돌려요. 자, 지금 내가 이렇게 화살표를 그린 안쪽에 이렇게 좀 그려놓은 전류의 흐름들을 다 각각 메쉬 커런트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I1이라고 하고 I2라고 하고 얘는 I3라고 합시다. 지금 요 아래쪽에 있는 I1, I2, I3랑은 다른 얘기야. 일단 그냥 임의로 본 거야.
자, 앞으로 이제 다음 주쯤에 이제 메쉬 해석법이 나올 텐데 앞으로 메쉬 해석법이 나왔는데 자, 그 메쉬 안에 전류원이 들어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전류원이 포함된 메쉬는 상수로 취급해야 돼요. 그거를 미지수 혹은 변수를 놓는 순간 문제가 어려워지고 안 풀려. 그리고 100% 틀려. 문제를 풀 때. 자, 지금 여기 있는 얘와 얘는 메쉬 안에, 룹 안에 전류원이 포함되어 있죠. 아, 그렇잖아. 그래, 좀 끄덕끄덕 좀 가끔 해줘. 알았지? 그러면 지금 여기 i3는 변수,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야. 아는 값이야. 얼마? 5A. 근데 지금 내가 방향을 이 전류원과 반대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5A의 전류가 지금 i3의 값이에요. 자, 이제 이게 아직 와닿지가 않을 거야. 그러면 다시 반대로 이 방향으로 그냥 전류를 메쉬 커런트를 잡아줬다고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어. 지금 여기 있는 얘는 가운데 껴있는 거잖아요. 위쪽 룹과 아래쪽 룹에 다 영향을 받아요. 여기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한 저 영역에 흐르는 전류가 저 메쉬에 흐르는 전류로 보면 돼. 그러면 저 주황색 영역에 흐르는 전류 값이 얼마야? 지금 내가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그냥 5A로 보면 되지.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요 메쉬의 전류는 5A다라고 그냥 놓으면 돼요. 그럼 미지수가 줄어들잖아? 방정식 따라 줄어들어도 되고 계산하기가 훨씬 편해지겠지. 자, 근데 분명히 실수해. 이렇게 매년 강조해도 하다 보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다 미지수를 넣고 풀어버려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해. 자, 앞으로 메쉬 어널리시스라는 걸 할 거고 그 메쉬 어널리시스라는 걸 할 때 그 메쉬 안에 전류원이 들어있으면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좀 복잡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 전류권이 가운데 껴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때는 조금 달라. 이런 가운데 껴있는 경우 말고 양쪽 룹에서 공유하는 전류원이 아닌 경우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전류원이 가지고 있는 전류 값이 그냥 그 메쉬 커런트 값이에요. 그러면 얘는 지금 보면은 여기 6옴은 지금 왼쪽 룹과 오른쪽 룹에 동시에 영향받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값은 일단 나중에 생각하고 여기 내가 주황색 표시한 이 영역의 값이 저 안쪽에 있는 저 룹에 흐르는 메쉬 커런트 값과 같다라고 보면 되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시계 방향으로 메쉬 커런트를 돌리고 싶으면 저 메쉬 커런트의 값 얼마? 마이너스 10A. 이거를 시계 방향으로 돌릴 것 같으면 아니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 것 같으면 얼마? 10A.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럼 미지수가 두 개가 줄어들 거예요. 그럼 결국 나중에 구해야 되는 거 뭐야? 얘 하나만 구하면 돼. I1이라고 치면은 자, 원래 메쉬가 3개 있으면 방정식이 3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노드가 2개 있었기 때문에 방정식 2개 나왔거든. 지금 메쉬가 3개 있으면 원래 방정식 3개 나오게 되면 크라말 법칙도 어떻게 돼? 3x3 매트리스 걸 풀어야 돼. 복잡하지. 그렇죠? 근데 전류원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 전류원을 포함하는 값들은 그냥 상수화 시켜면 되니까 미지수가 줄어들어요. 전류원의 개수만큼 줄어들 수 있어.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그건 이제 또 나중에 또 다시 설명할 거고 여기 각각 구해봅시다. I1이라는 거는 지금 요 도선을 흐르는 전류예요. 5A 전류가 흐른다고 보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 지금 I2라고 하는 거는 요 4옴 정을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자, 요 값을 구했다라고 가정하고 푸는 거야. 그러면 I2라고 하는 전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전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오메 법칙 쓰는데 분모에 4옴 적어주고 자 왼쪽 플러스니까 자, V1 마이너스 V2를 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그 값이 여기 적혀 있으니까 요거를 대입해 주면 돼요. 근데 보면은 지금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걸 보면 일단 우리가 방향을 문제에서 방향을 반대로 설정했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I3 봅시다. I3 보면은 여기 V1 그리고 여기 그라운드 있으니까 0이야. I3라고 하는 전류값은 자, 일단 이온분의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를 잡았을 때 V1 마이너스 0이니까 어떻게 돼? 요 값을 넣어주면 되겠지?
그치? i3까지 있고 i4가 여기 있구나. i4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전류값이죠? 전류1이 내는 전류값과 같겠지. 그래서 10A야. 그리고 i5 같은 경우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고 V2에서 0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잡았을 때 자, 60분의 V2 마이너스 0. 그래서 V2 값이 20이니까 6분의 20으로 풀면 되겠네요.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자, 노드 전압을 다 구하니까 우리가 전류값까지도 다 구할 수 있더라. 그래서 문제에서 노드 전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전류값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 경우에는 사실 메쉬 어널리시스로 그러니까 만약에 전류값을 요구했다라고 하면 메쉬 어널리시스 푸는 게 더 일반적이긴 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노드 해석법으로 못 푼다는 것도 아니야. 알겠죠? 자, 여기까지 했고 자, 봅시다.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 보이지? 근데 이제 그래도 문제가 친절한 게 여기 같은 노드라는 거를 다 표시해 줬어요. 그래서 아래쪽은 다 같은 노드야. 하나의 노드야. 소자가 없죠. 그쵸? 껴있는 소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노드를 볼 수 있고 자 위쪽은 지금 보면 여기 자 단위 조심합시다. 1지멘스, 2지멘스니까 이거는 저항이 아니라 컨덕턴스예요. 저항의 역수값이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1지멘스와 2지멘스 그러니까 저항이 있기 때문에 V1 따로, V2 따로의 노드, V3 따로의 노드로 봐야겠지. 그쵸?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V1, V2, V3. 즉, 다시 말하면 1번, 2번, 3번 노드에서의 전압값을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일단 처음 해야 될 게 뭐야? 회로의 방정식을 세워야겠지? 자, 회로 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 일단 1번 노드부터 봅시다. 자, 1번 노드가 있고 V1이라고 하는 전압값을 갖고 있고 지금 위쪽으로 들어가는 전류 하나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전류가 있다라고 봅시다. 그리고 잘 보면 여기 5A의 전류원이 이 노드로부터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 방향으로 나간다라고 볼게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겠지. 자, 들어가는 전류 하나, 나가는 전류 세 개죠. 그렇죠? 이것도 나가니까. 그러면 7A 전류가 들어가고 있고 나가는 전류가 여기 1지멘스를 통해서 나간 전류, 3지멘스를 통해서 나간 전류. 근데 이거는 컨덕턴스야. 저항 역수기 때문에 어떻게 보여야 돼? 자, 저기 있는 저 컨덕턴스 곱하기 전압값이에요. 그럼 이거 전압값만 알면 되겠지. 자, 3지멘스에 걸려 있는 전압의 값은 얼마일까? 예빈이? 그렇죠. 네. 자, 위쪽 V1, 아래쪽 0이니까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 마이너스 봤을 때 V1이죠. 3 곱하기 V1만큼의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여기 1지멘스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할게. 응. V1 마이너스 V2만큼의 전압이 왼쪽을 플러스 오른쪽을 마이너스 잡았을 때 걸려 있는 거죠. 거기에 1을 곱해주면 되지. 컨덕턴스가 1이니까. 그래서 더하기 1 곱하기 V1 마이너스 V2. 맞아? 그리고 아까 여기 5A가 나가고 있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5를 더해주면 이게 더해주고 정리하면 이게 1번 방정식이 돼요. 1번 노드에서의 방정식. 자, 그리고 2번 노드에서 방정식 봅시다. 지우고 자, 여기가 2번 노드예요. 자, 5A 들어가고 있고 나가고 뭐 나가고 나간다라고 그냥 정합시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요 나가는 전류 중에 하나가 전류 I랑 동일해요. 자, 그러면 지금 5A의 전류가 들어가고 있고 나간 전류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보면은 일단 1지멘스를 통해서 나간 전류 얼마일까? 지금 V2 마이너스 V1에다가 1을 곱해주면 되겠죠. 왼쪽을 플러스 아니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 잡았으니까 V2 마이너스 V1 곱하기 1 더하기 지금 잠깐만 맞지? 예, 요 2지멘스를 통해서 나간 전류 2 곱하기 자 V2 마이너스 V3죠. 왼쪽을 플러스 오른쪽 마이너스니까 마지막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전류 3지멘스 통해서 나가는 전류
V2만큼의 전압이 걸려 있고 거기에 3을 곱해주면 되겠네. 맞아요? 마지막 여기 3번 노드 전체를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도 복잡한 거 좀 지우고 위쪽 플러스 아래쪽 마이너스 잡았을 때 17A는 들어가고 있고 나가고 나간다고 볼게. 자, 플러스 마이너스 잡고 전류 방향 흘려주는 건 여러분들 임의로 잡으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은 들어가는 전류 17A 있고 나가는 전류 총 3개네요. 자, 그냥 내가 빠르게 쓰면 자, 여기 있는 이 Gmass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V3 마이너스 V2가 될 거고 지금 여기 1 Gmass 같은 경우는 1 곱하기 자, V3에서 0 빼면 되죠? V3 요거 같은 경우 4 Gmass 같은 경우는 4 곱하기 V3에서 0 빼면 되고 그래서 V3 요게 3번씩 요게 2번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저 방금 전에 나랑 구했었던 1번, 2번, 3번 노드에서 구했던 저 식을 자, 쓰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써질 수가 있고 여기 써 있지만 크라마의 법칙을 쓰기 위해서 저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돼? V1, V1은 V1끼리, V2는 V2끼리, V3는 V3끼리 묶어주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묶어주면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얘는 V3에 대한 항이 없지. 그러면 그 항은 얼마 되면 돼? 0이 되면 돼. 여기도 V1에 대한 항이 없으면 그냥 0을 대신 써주면 돼요. 저거를 우리가 매트릭스 형태로 만들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자, 4, 마이너스 1, 0 4, 마이너스 1, 0 그다음에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7 그리고 V1, V2, V3, 2, 5, 17 써주면 이게 행렬의 형태로 표현한 방정식이에요. 자, 크라머의 법칙을 적용하려면 우리가 이제 3x3 매트릭스의 디터민트만 잘 구해주면 되죠. 그렇죠? 뭐 하나만 예를 들면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얘 그리고 요거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계산해서 서로 곱하고 빼기 이거에 대한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더하기 이건데 더하는 값이 0이니까 쟤는 그냥 0이겠네. 그렇죠? 두 개만 계산하면 되는 거고 자, 그거를 계산해서 나타내면 자, 이렇게 나타나지고 그 값이 145가 나와요. 자, 실제 계산해 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V1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금 구한 디터미넌트 분해 어떻게 하면 돼? 지금 V1에 해당되는 요 값들 대신에 요 값을 대신 대입해 주면 되는 거지. 여기 2, 5, 17에 대한 것을 대입해 주면 돼요. 그리고 자, 저 값을 계산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1이 나와. 계산해 봐. 알겠죠? 자, V2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 있었던 여기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2 대신에 요 값을 대입해 주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저걸 계산하면 2가 나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V3 계산하면 3이 나와. 그러면 1, 2, 3이네. 여기 1V, 여기 2V, 여기 3V.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V1, V2, V3와 함께 전류 I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전류 I 구할 때 여기 전류가 자, V2에서 V3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고 그 값이 자, 이 지멘스에다가 전류값 얼마? V2 전압값 V2 마이너스 V3를 하면 되죠? 자, V2 값이 2, V3 값이 3. 그래서 2 마이너스 3 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돼서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 전류를 구하게 되면 아이고, 넘어갔다.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2A다라고 보여주면 돼요.